어머니, 차 얻어 타셨으면 기름값 정도는 주셔야죠. 기름값을 달라고? 순간 강 씨의 귀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이제 터미널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조용히 스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 차 안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그날 강 씨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좋아한다는 갈비찜 거리를 한아름 사들고 간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는 묵직했지만 강 씨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고 녀석 또 갈비찜 한 접시씩 먹어치우겠네. 그 기대 하나로 몇 정거장 버스를 갈아타고 두 손 무겁게 들고도 발걸음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의 입에서 기름값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마움 한마디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 덜컥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얼마 남지 않은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강 씨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지폐를 꺼내 들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되겠니? 힘겹게 건네는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지폐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 주머니에 툭 넣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된 요금을 받는 기사처럼 말입니다. 차가 터미널 앞에 멈췄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강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수건도 꺼낼 틈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 살았나? 올해 67세의 강순정 씨는 며칠 전 손주가 전화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갈비찜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던 강 씨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손주 생각으로 따뜻했습니다.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길을 따라 강 씨는 장바구니를 챙겨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단골 정육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자 강 씨는 웃으며 가장 좋은 갈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유난히 기름이 적고 살이 도톰한 부위를 골라냈습니다. 손주가 먹을 거예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강 씨는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손주가 달콤한 과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혹시 부족할까 싶어 넉넉히 샀습니다. 강 씨는 계산을 마친 뒤 묵직한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손주 얼굴을 떠올리자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오히려 경쾌했고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새벽부터 움직이며 손주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는 생각 하나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어준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인사치레로 고개만 끄덕이더니 강 씨가 두 손에 들고 온 묵직한 장바구니를 힐끗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침 잘 오셨어요. 내일 애 생일 파티가 있거든요. 음식 좀 해야 하니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같이 해주시면 금방 하죠. 강 씨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손주가 좋아한다던 갈비찜 재료와 과일까지 사들고 온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강 씨는 표정을 애써 감추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 도와야지. 손주 생일인데 내가 빠질 수 있나? 강 씨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친구들도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케이크야 주문하면 되지만 갈비찜이랑 잡채 같은 건 어머님이 해주시면 제일 좋죠. 냉장고에 재료 다 있어요.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서 칭찬인지 부탁인지 모를 뉘앙스를 느끼며 잠시 숨을 고르듯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에 남은 자국이 욱신거렸지만 강 씨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알았다. 이번에도 내가 맡아보지 뭐.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만 해도 허리가 뻐근했고 장바구니 무게에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손주 생각에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어머님, 진짜 감사드려요.
저는 파티 준비 때문에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서요. 음식만 부탁드릴게요.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강 씨의 가슴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커피잔,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여유롭게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강 씨를 보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이런 거 사오셨네. 요즘 누가 갈비찜 그렇게 직접 해먹어. 애들은 솔직히 태블릿 같은 걸 새로 사주는 걸 더 좋아해. 강 씨는 잠시 굳은 채로 아들을 바라보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그동안의 설렘이 무겁게 가라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별 신경도 안 쓰는 듯 휴대폰 화면을 슥슥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애가 요즘 온라인 수업도 많고 숙제도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네. 근데 성능이 딸려서 맨날 버벅거린다고 짜증을 내. 새 걸로 바꿔줘야 하나 고민 중이야. 강 씨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태블릿이 비싸지 않니? 응, 엄마. 요즘 건 기본이 몇십만 원은 그냥 넘어. 사양 좋은 건 100만 원도 훌쩍 넘더라니까. 근데 애가 계속 힘들어하니까 바꿔줘야 할 것 같아. 강 씨는 순간 마음이 조여드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위해 무겁게 짐을 들고 다니며 땀 흘려 장만한 음식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구식의 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무심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슬쩍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쌈짓돈 모아둔 거 없지? 이럴 때 손주한테 한턱 좀 쏴줘. 애도 좋아하고 우리도 한결 편하고. 강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손끝에 힘이 빠져 장바구니 끈을 붙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눈만 뜨면 전화부터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파트 전세금이 모자라. 조금만 보태줘. 얼마 보태주고 나면 또 다시 얼마 뒤에 목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애 태어나서 조리원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 이때 며느리 편하라고 조리원비도 300만 원 보태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의 당연한 요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는데 이삿짐 센터비가 빠듯해. 엄마, 좀 도와줘. 처음엔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내 자식이 발 뻗고 잘 살 수 있다면 내 고생쯤은 아무렇지 않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도와주다 보니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벌렸습니다. 강 씨는 속으로 이번까지만 이게 마지막이다 다짐했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집 전세 자금부터 손주 태어나서 조리원 비용, 이사 다닐 때마다 빠짐없이 강 씨가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 씨가 아들네 집에 들르라 치면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와? 미리 말 좀 하지 그랬어. 며느리의 눈치는 늘 곱지 않았고 아들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제발 와이프랑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다녀가. 엄마 이렇게 오고 나면 나 맨날 와이프랑 싸워. 강 씨는 그 말에 서늘하게 웃으며 돌아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땐 그렇게 절실하더니 막상 필요 없을 땐 귀찮은 존재 취급이라니. 그리고 지금 태블릿 이야기를 당당히 꺼내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라는 사람은 저 애한테 돈 나오는 지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오래 쌓인 피로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핑계 삼아 요구했지만 강 씨 눈에는 그저 또 다른 청구서처럼 보였습니다. 정성껏 고르고 무겁게 들고 온 갈비와 과일들이 그 순간에는 한낱 하찮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현금 말고 계좌로 보내주면 더 편해. 알아서 내가 좋은 걸로 사줄 테니까 엄마가 좀 보태줘. 애도 엄청 좋아할걸? 강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거라 믿으며 준비했던 갈비찜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아들의 눈에는 그저 돈과 태블릿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강 씨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강 씨는 잡채도 하고 갈비찜을 정성껏 끓여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진한 향이 집안 가득 퍼지자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모습을 떠올리며 강 씨는 그릇을 식탁에 정갈히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 학원 갈 시간이에요. 벌써? 아이고, 이제 막 다 했는데. 조금만 먹고 가면 안 되니? 며느리는 이미 손주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학원차를 놓쳐요, 어머니. 제가 일부러 데려다 줘야 하는데 수업 시간은 지켜줘야죠.
결국 손주는 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 학원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 씨는 창가에 서서 아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성껏 끓인 갈비찜은 뜨거운 김을 내며 놓여 있었지만 정작 그 맛을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손주는 없었습니다. 강 씨는 한참 동안 덩그러니 놓인 음식만 바라보았습니다. 허전한 마음의 수저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앉아있는 자신이 마치 초라한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차 안 막히려면 지금쯤 움직이셔야 하지 않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편하게 가세요. 이 말은 듣기에는 친절한 말 같았지만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제 그만 가라, 더는 머물지 말라 는 뜻처럼 다가왔습니다. 강 씨는 손끝으로 수저를 꼭 쥐었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그냥 빨리 집에 보내고 싶은가 보네. 강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자신을 이 집에서 더욱 낯선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묵묵히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눈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허리디스크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좀 누워 있을게요. 그러더니 거실 한쪽에 드러누워서는 힘들다고 젖만 주워 먹고 음식 준비할 때는 말로만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허리가. 그렇게 입만 뻥긋하다가 막상 상 차리면 젓가락부터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작 손은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식은 산더미처럼 싸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애들 간식으로 챙겨갈게요. 아, 이것도 넣어주세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좋거든요. 강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담아주었습니다. 손주 먹을 거라는데 마다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시댁 오는 걸 아주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와서는 꼬박 3일씩 눌러앉아 있었죠. 나는 우리 시댁이 제일 편해. 이렇게 말하며 늘어지게 지내는 며느리의 모습에 강 씨는 속으로만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설거지도 거의 시키지 않으니 더 기고만장해진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네 집만 가면 달라졌습니다. 강 씨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쓰레기는 저기 분리수거함에 버리셔야 해요. 컵은 이거 쓰세요. 그거는 우리 가족들 쓰는 거라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도 대놓고 가로막았습니다. 애가 요즘 예민해서요. 할머니 자주 보면 음성만 늘어요. 공부도 안 하고 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방에 들여보내고 강 씨는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눈치만 봐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중 가장 서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많이 늦었는데 언제쯤 움직이실 거예요? 차 막힐 텐데. 대놓고 귀찮다는 말이었죠. 강 씨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 집에선 며느리가 3일씩 눌러앉아도 말 한마디 못했는데 정작 내가 이 집에 오면 시계를 쳐다보며 내쫓듯 묻다니. 나는 왜 늘 당연히 내어주고 늘 눈치만 봐야 하는 걸까? 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태도는 결국 자신이 시댁을 만만하게 여긴다는 증거였습니다. 강 씨는 다시는 그런 불평등한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겠다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결국 주섬주섬 짐을 챙겨 따라 나온 강 씨였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핸들을 잡은 채 무표정했습니다. 강 씨도 굳이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아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터미널 가는 길에 마트 좀 들러야겠어요. 내일 애 생일이라 준비할 게 많거든요. 강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대형마트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카트를 잡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강 씨는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만 잡아주세요. 며느리가 카트를 강 씨에게 맡긴 채 진열대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물건을 집어넣었습니다.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케이크 재료, 고기와 해산물, 심지어 세제랑 휴지 같은 생활용품까지 카트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강 씨는 묵묵히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묵직하게 쌓여가는 카트를 밀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야겠네. 애 친구들도 온다고 해서 간식 넉넉히 준비해야 해요. 그래, 필요하면 해야지.
강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갈비찜은 아예 잊힌 듯 며느리의 손길은 오로지 생일 파티 준비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다다르자 카트 아는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카드로 결제를 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차 안은 묘하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마트에서 산 짐이 트렁크에 가득 실렸는데 며느리는 운전대를 잡고 툴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주차비만 10,000원이 넘게 나왔잖아요. 진짜 돈 아까워 죽겠네.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야, 돈. 뭐 이렇게 나갈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툴툴대는 듯한 말투였지만 분명 강 씨에게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강 씨는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또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터미널 가는 길에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기름값도 요즘 장난 아니죠. 진짜 그냥 차 끌고 다니는 게 죄인 것 같아요. 돈 없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쓸 게 많은지. 그 말은 분명 눈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강 씨는 애써 못 들은 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기름값 정도는 조금 보태주시는 게 어때요? 기름가? 네, 오며 가며 좀 부담돼서요. 저 오늘 돈 많이 썼거든요. 순간 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투는 간청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아무리 저렇게 말은 하지 말지. 같은 말이어도 다르고 다른데. 강 씨는 억눌러왔던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와 요리하고 손주 먹을 반찬을 준비했는데 돌아오는 길엔 오히려 돈을 내라는 눈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방끈을 꼭 쥐던 손끝이 떨렸습니다. 강 씨는 한동안 말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바삭바삭한 10,000원짜리 2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자괴감이 스쳤지만 이미 며느리의 시선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받아라. 강 씨는 힘겹게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별다른 감사 인사도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 휙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게 내뱉은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 같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서러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만이 씁쓸하게 굳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터미널 앞에 도착해 차문을 닫는 순간 강 씨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 씨는 무거운 몸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며느리의 심부름과 눈치 속에 끌려다닌 탓에 다리가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무심코 내려놓은 가방에서는 아직 시장에서 사온 과일 향이 은은히 풍겼습니다. 그러나 그 향은 오히려 씁쓸한 마음을 더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강 씨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위로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계좌번호 1위로 보내시면 돼요. 단출한 한 줄. 마침표조차 없는 그 문장은 강 씨의 가슴을 서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강 씨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래전 젊은 시절의 앨범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공장 야간 근무까지 하던 사진,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던 기억. 그 모든 세월이 지나 요즘에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있나, 왜 이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생활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묻지도 않고 멀리서 온 엄마가 손주를 어떻게 챙겼는지도 단지 돈으로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설정창을 열어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손끝은 무겁게 떨렸지만 결국 차단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들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힘만 빠지지. 이제부터는 나만 생각하고 살자. 강 씨는 낮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오랜만에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시기가 비슷하게 맞닿기도 했지만 그 일이 있은 뒤 강 씨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외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낯설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지만 빌라 앞에 딸린 공동 텃밭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상추 모종 몇 포기를 심어두었는데 날마다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어머,
오늘은 고추 모종 심으셨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로 강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다른 이웃들도 텃밭에 나와 함께 흙을 고르고 물을 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어느새 강 씨는 장바구니 대신 작은 물뿌리개와 모종삽을 손에 들고 다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텃밭에 나가 있는 시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갈비찜 대신 갖단 상추와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이제는 내 입에 맞는 밥상을 차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다른 번호로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가 뜰 때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조용히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녁 무렵 텃밭에서 돌아온 강 씨는 손에 묻은 흙을 씻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흙냄새와 작은 수확물이 주는 기쁨은 며느리의 눈치와 아들의 돈 타령으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강 씨는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과 며느리는 지인의 권유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돈을 날려버렸습니다. 원금은커녕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버거워 숨조차 막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살림살이는 하루아침에 흔들렸고 집안 공기는 늘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집주인마저 전세금을 수천만 원이나 올려달라 요구했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할 길이 없자 부부는 그날 이후로 날마다 으르렁대며 싸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꼴 난 거잖아. 누가 그딴 투자하래. 아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나만 잘못이야? 투자하자고 처음부터 난리친 게 당신이잖아. 수익률 좋다니까 혹해서 덥석 물고 제대로 확인도 안 했잖아.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끝까지 우겼잖아. 내가 하지 말자 했을 때 왜 안 멈췄어? 똑같이 손들고 달려든 게 누군데 지금 와서 나만 탓해? 그들의 싸움은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현관문이 쾅쾅 울리며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쫓겨나면 나 이혼할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엄마들하고 학군 인맥 만들어놨는데 돈 없어 쫓겨나면 나는 진짜 창피해서 못 살아.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 말 좀 집어치워. 맨날 힘들면 이혼이야? 그게 다야? 그러나 며느리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 다들 새 아파트로 옮기고 해외여행에 아이들 학원까지 줄줄이 보낸다는데 우리만 이렇게 찌그러져 살면 뭐가 되는데? 난 진짜 이런 꼴 못 보겠어. 남편이란 사람이 해결은커녕 엄마나 찾아다니며 돈 달라 구걸하는 꼴이라니 내가 못 버텨.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구걸이라는 단어는 아들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아들은 순간 주먹을 쥐었지만 차마 휘두르지는 못한 채 소파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집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이 오갔고 던져지는 물건 소리, 문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밥상은 차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밥이 올라와도 욕설과 고함 속에서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처럼 손에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단된 어머니의 번호를 멍하니 눌러봤지만 이미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건 친정 이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모, 저예요. 제발 엄마한테 좀 전해주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왜 목소리가 그렇게 갈라지니? 우리 정말 큰일 났어요. 전세금 못 맞추면 당장 집에서 쫓겨나요. 이모, 부탁이에요. 엄마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조금만 도와달라고. 절박한 목소리에 여동생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곧장 전해도 될지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여동생은 조심스레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애들이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전세금도 못 맞춘다면서 언니한테 도움 좀 받아야 한다고. 순간 강 씨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하나로 애써 담담히 끊어냈던 기억이 불쑥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여동생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언니,
아들이잖아. 손주도 있고. 강 씨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뭘 못해줘서 저 지경까지 왔겠니? 어떻게든 나한테 다 뜯어내고 모른 척 하는 애들이야. 잘 되면 지들 덕이고 안 되면 나한테 수습하라는 거지. 난 그렇게 살기 싫다? 여동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 연락처 알려주지 마. 그리고 다시는 연결하지도 말고. 나한텐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니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오랜 세월 참고 쌓이다 굳어진 결심이 담겨 있다는 걸. 더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 씨의 삶의 의지가 거기 서려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여동생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니, 연락을 또 받았어. 무슨 얘기야? 여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얘네 말이야, 결국 갈라섰대. 강 씨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갈라섰다고? 응. 집도 팔고 빚은 각자 짊어지고 나갔다더라. 언니 며느리는 손주 데리고 친정 들어갔고. 여동생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구나. 여동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녀석도 회사 잘 다니다가 그 투자에 손 뗐다가 말아먹었잖아. 그래서 다시 취직도 못하고 있대. 나이도 있고 경력도 끊기고 쉽지가 않나 봐. 강 씨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눈만 뜨면 돈 하던 애가 결국 제 손으로 무너졌구나. 여동생은 언니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언니 많이 힘든가 봐. 나한테 자꾸 엄마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난리야. 이번엔 진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아. 사정도 많이 딱하더라고. 강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딱한 건 알겠지만 지금 연락돼봤자 나도 망하고 걔는 더 망하는 길이야. 모른 척 해야 돼. 내가 여지껏 그거 받아주다 우울증 온 거야. 여동생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그래도 일단 얘가 일어설 수 있게 조금은 도움 줘야 하지 않아? 그동안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며 도와줘서 저렇게 된 거야. 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줬는지 알아? 전세 자금도 조리원비도 이사할 때마다 조금씩 보태준 것도 다 나야.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집에 가면 지들은 귀찮다며 눈치 주고 아주 못 내보내서 안달이 났어. 얼굴만 보면 돈 달라고 하고. 여동생은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강 씨는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쟤야 나이 40에 어디건 일하고 부딪혀서 지 먹고 살 길 찾으면 되지. 나는 이 나이에 돈 나올 곳도 없는데 쟤한테 자꾸 퍼주다가 다 까먹고 나 먹을 것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여동생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언니 마음 알겠어? 절대 연락처 알려주지 않을게. 그냥 냅둬.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한테 다시는 연결하지 마. 이제는 그 녀석 문제에 내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강 씨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리는 마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서늘했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다짐이 깊숙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평일마다 공동 텃밭에 나가 호미를 들었습니다. 흙을 고르고 물을 주며 자라는 상추와 토마토를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싹이 올라오는 순간을 휴대폰에 담으며 새삼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함께 가꾸는 이웃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키우신 상추 있잖아요. 정말 아삭하네요. 강 씨는 소리내어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내 손으로 키운 게 훨씬 맛있죠. 수확한 채소를 작은 바구니에 담아 이웃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라벤더 화분을 주고 또 누군가는 고구마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강 씨는 강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문득 이런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살만 난다. 진즉 이렇게 살걸?